이번 태국과의 2연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포인트는 공격 라인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조규성이 나오느냐, 아니면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출장할 것이냐.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최고령의 나이에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선수다 보니까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 태국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월드컵 예선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 아니라 정식 감독이라면 본인이 뽑은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월드컵 예선이다 보니까 그동안 발을 맞춰왔던 선수들의 조직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최고의 효율을 좀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배치가 되면서 손발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 라는 게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조규성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4-3-3 형태로 이제, 아니면 바로 밑에 뭐 이재성이라던가 홍현석, 이렇게 미드필더 숫자를 그냥 아예 늘려서 4-3-3 혹은 뭐 4-2-3-1처럼 미드필더를 3명을 두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는 이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민규 선수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태국이 라인을 완전히 내리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자체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보면 이 팀 자체가 일본 국가대표팀하고 매우 흡사해요. 애초에 태국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일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축구를 하냐면 일본이 독일이라던가 스페인을 만났을 때 했던 바로 그 축구를 합니다. 수비적으로 축구를 하지만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올린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시안컵에서도 본인들보다 강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4-4-2 전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드는 대신 이 촘촘한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살짝 위쪽에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위쪽에 위치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격을 하다가 본인들이 끊어낸 다음에 역습을 하기가 어쨌든 용이하고, 그리고 박스 안으로 패스를 못 넣어주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진을 밖으로 밀어낸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태국이 좋은 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을 점유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라인을 많이 높이면서 경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태국이 라인을 약간 올리는 수비 라인을 만들었을 때 이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 고민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상대가 올라온 뒷공간을 노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대표팀에는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라인 브레이킹의 가장 현재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었을 때 우리의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그냥 뛰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라인 브레이킹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지만 손흥민 선수의 원톱을 도와줄 수 있는 좌우의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쿨루셉스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르,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이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손흥민에게 붙어있으면 뒤에 있는 선수가 침투를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그때 손흥민이 침투를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주변 선수들이 보통 도움을 많이 줘요. 주민규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기용이 되면 장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이제 K리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민규의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국가대표팀에서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자리를 잡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조규성 선수가 해리 케인의 역할을 일정 부분 소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과의 호흡이 잘 맞는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조규성 선수가 폼이 좋을 때는 손흥민을 도와주는 플레이를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안컵에서는 조규성 선수의 폼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의 보조자 역할을 그렇게 100%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을 살려주는 움직임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조규성과 주민규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해리 케인에 가까운 선수는 주민규 선수 쪽이에요. 일단 이 주민규 선수가 이랜드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주민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고 이 선수들에게 주민규가 볼을 받아서 패스를 건네주는, 마치 해리 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K리그에서 뛰면서 주민규 선수랑 뭐 득점왕 경쟁을 할 때에도 사실은 조규성 선수의 스타일은 조금 더 저돌적으로 막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몸싸움을 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주민규 선수가 오히려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좌우 측면으로 볼을 배급하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으로도 설명드렸지만 조규성 선수는 보다 최전방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측면 공격수로도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가 많아요. 반면에 주민규 선수는 상하로 움직이면서
내려오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규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간다 라는 패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주민규 선수를 선발로 쓴다면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게 주민규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원톱이기 때문에 버텨주는 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뭐 K리그에서는 버티는 플레이를 잘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약간 라인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인을 올렸을 때 버텨주면 마치 케인처럼 더 상대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수비도 주민규에게 조금 더 밀집이 되고 그 순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우리가 정우영 선수가 뛰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엄원상이 뛰어간다거나 이러한 형태로도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강인 자리에 우리가 엄원상 선수를 새로 뽑았잖아요. 근데 엄원상 선수가 활용될 가능성도 꽤나 많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황선홍 감독의 축구 스타일 자체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측면 공격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도 고영준, 그리고 엄원상 이런 선수들이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때 이제 이강인의 컨디션이 100%까지 올라온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도 황선홍 감독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했던 선수가 이강인보다는 엄원상에 더 가깝습니다. 엄원상이 있고 없고가 경기력 차이가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황선홍 감독은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 주길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시안게임 때 얘기를 해보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강인이 아니라 고영준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엄원상, 최전방에 조영욱 선수가 있었어요. 조영욱 선수도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조영욱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면 이때 고영준 혹은 고영준에게 또 수비가 따라 나가면 엄원상 이런 식으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 위주로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규를 선발로 기용을 해서 주민규가 수비를 끌고 나오는 움직임, 이 포스트 플레이를 이용한 연계 플레이, 이거를 극대화시키면서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살리는 이러한 형태로도 황선홍 감독이 이번 경기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규의 선발 기용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주민규가 아직 대표팀 경력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국가대표팀 내에서 조직력이 이제 맞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선발로 기용한다. 이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 중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우리 대표팀에서 다른 스타일로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이제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볼을 공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선수가 이미 되었잖아요. 이강인을 시작하는 공격이 당연히 그 어떤 선수가 공격을 시작하는 것보다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패스를 가장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죠. 주민규가 수비를 끌고 내려오고 손흥민은 침투하고 그 침투하는 공간으로 이강인이 패스를 한다. 이러한 형태로도 우리가 공격 패턴을 충분히 짜볼 분명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 왼쪽에 있는 이 자리에도 이번에는 황희찬 선수가 뽑히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홍현석이나 이재성처럼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의 성향이 강한 이런 선수가 나오는 것보다 정우영 선수처럼 조금 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특징이 있는 선수가 나오게 되면 황선홍 감독이 조금 더 선호하는 공격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주민규가 최전방, 왼쪽에 정우영, 중앙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강인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주민규가 수비를 끌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강인이 볼을 잡는다.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정우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태국이 라인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우리가 얼마나 잘 찾아오느냐, 여기에 이제 그 태국전에 승패가 갈려있고 만약에 이러한 패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역습을 당하는 장면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기본적으로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축구가 말레이시아보다 좋고 인도네시아보다 뛰어나고 어쨌든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태국이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이거든요. 이 좁은 간격을 잘 만들고 있다가 우리의 공격이 답답할 때 끊어서 바로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러한 형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황선홍 감독에게 요구하는 건 황선홍 감독이 엄청난 전술적인 컨셉을 갖고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전술적인 틀을 대표팀에게 엄청나게 수준 높게 이제 갖춰서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18일에 대표팀 소집이 있고요. 21일에 경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간격도 거의 한 3일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3일이라는 기간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갑자기 임시 감독으로 부임해서 3일 만에 좋은 전술을 끌고 오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자신 있는 뭐 주민규라던가 엄원상 이런 선수를 뽑았을 거잖아요. 선수들을 활용해서 태국의 수비 라인을 잘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지고 나온다면 뭐 황선홍 감독의 평가에게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되는 태국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